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김준혁 교수입니다. 7장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7장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리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교육 평가에 관계된 내용이고, 오늘은 특별히 평가 중에서도 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란 무엇이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다음 학업 성취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두 가지 평가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학업 성취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펴본 이론적인 어떤 평가 방식에 비추어서 이런 현장에서의 평가 방식이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에 대한 학습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학업 성취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두 가지 평가 방식, 즉 준거 참조 평가 방식 그리고 규준 참조 평가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평가 방식의 이론에 비추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학업 성취 평가 방식이 제대로 된 것인가, 또 개선될 점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의견을 나눌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몇 가지 여러분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그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뭐 생각이 지금 잘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성취평가제라고 해서 A, B, C, D, E 이렇게 5개 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이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 A 등급인데 만약에 다른 학교로 가면 여전히 A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반대로 나는 지금 뭐 3등급, 뭐 C 등급, D 등급인데 혹시 다른 학교로 가면은 A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어떤 선생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공통의 기준에 의해서 A, B, C, D, E를 국가 공통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면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한 뭐 60%, 70%는 A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반대로 어떤 학교에서는 뭐 5%나 10%밖에 A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선생님들은 A 등급이라는 것도 학교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서 어떤 성취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있든지 간에 약 한 30%의 학생들은 A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사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타당한 평가 방식이고 어느 쪽이 더 공정한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평가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학업 성취도의 개념 그리고 유형,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학업 성취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다양한 어떤 교과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어떤 인지적 목표를 실제로 학생들이 성취한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과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를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학습한 결과 어느 정도로 성취를 했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학업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목표라는 것은 각각의 교과에서 나타내주는 어떤 성취 목표, 즉 다시 말해서 뭐 국어에서 예컨대 뭐 작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시를 감상할 수 있다라든지, 수학에서 뭐 두 자리 숫자에 뭐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교과에서의 교육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어떤 다양한 교과를 아우르는 보다 일반적인 어떤 인지적인 목표, 예를 들어서 비판적 사고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학업 성취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체로 교과 중심의 학업 성취 평가, 즉 여러분들이 겪었던 매 학기 기말에 나타나는 뭐 국어 등급, 영어 등급 이런 교과 등급으로 우리가 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대규모의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최종적인 어떤 학교 학습의 결과로서의 산출물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총합적인 평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외에 어떤 진단적인 목적에서의 학업 성취 평가도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이 경험을 해보진 않았겠지만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것이 있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어떤 결과를 보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좀 모자란가 이것을 진단해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어떤 교육적인 어떤 개입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기 위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 중심 학업 성취 평가, 그다음 대규모의 성취도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좀 비슷한 개념으로 지능이라는 것하고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엄밀하게 말해서 두 개념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두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가. 지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타고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얼마나 노력을 통해서 학습을 했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개념이 학업 성취도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학업 성취도하고 지능은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학업 성취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가 이거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크게 개인적 수준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혹은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학업 성취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이라는 것에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국가의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수준에서 학업 성취도라는 것은 직업 경력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뭐 전통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공부를 잘해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고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직업을 얻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어떤 연관성의 고리를 굉장히 강하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시험이나 평가를 통해서 판단되는 어떤 학업 성취도라는 것이 곧 어떤 능력의 지표이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어떤 능력주의가 가지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 상당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죠. 비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논외로 하고 평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능력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관점 이런 것들은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있는 교육사회학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접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사회나 국가 수준에서도 국가의 어떤 학업 성취도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 국가나 사회의 학업 성취 수준은 사회적인 번영의 전제 조건이 된다. 여기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 가로축이 이제 피사라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의 점수입니다. 국가별 점수이고 세로축이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국가의 어떤 학업 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그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쯤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여기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업 성취도라는 것이 국가의 어떤 번영, 경제적인 성장 이런 것하고도 굉장히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이 무엇인가, 또 어떤 학습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가,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학업 성취라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인데 이런 학업 성취가 실제로 어떻게 수치화되어 가지고 평가의 결과로 나타나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학업 성취의 지표는 크게 이제 뭐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위 교과 등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교과별로 뭐 A, B, C, D 이런 등급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 평가로 해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의 이런 평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 등급제에 의한 평가 혹은 성취평가제에 의한 그 A, B, C, D 등급 이렇게 이제 교과 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규모의 표준화된 성취도 평가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죠.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영역별로 어떤 규준참조 상대평가와 준거참조 절대평가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표집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경험을 해본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와 같은 이런 그 절대평가, 규준참조, 준거참조 평가 방식의 어떤 성취도 평가 결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교과 등급이라든지 표준화된 성취도 검사 결과 등등의 어떤 수치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산출이 되게 되는가, 즉 다시 말해서 평가의 방식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크게는 우리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 교육학에서는 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규준참조평가, 그다음에 준거참조평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규준참조평가를 상대평가, 준거참조평가를 절대평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준거참조평가라는 거와 그다음에 절대평가 이 두 가지 개념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평가 방식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상식과 부합하는 방식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규준참조평가와 준거참조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왜 평가를 하는가, 이 평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준참조평가, 또 뭐 일반적인 이야기로 상대평가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평가는 평가를 학생의 학업 능력을 측정해서 이것을 통해서 줄을 세우고, 이걸 통해서 이제 선발이라든지 배치의 평가의 결과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 교육관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선발적인 교육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 어떤 선발적인 교육관의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예전에 그 과거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부터 뭐 이런 어떤 평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평가라는 것은 학생들 줄 세워가지고 뭘 뽑고 1등이 누군지 가려내고 뭐 이런 거라고 아마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떤 그 평가를 왜 하는가라는 관점은 발달적인 교육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평가를 왜 하는가? 현재의 어떤 성취도를 파악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학생들의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목적에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지금 평가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즉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출발해서 나온 평가 방식이 바로 소위 준거참조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는 이 방식을 절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절대평가 옆에 제가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절대평가라는 방식이 과연 이 평가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준거참조평가를 그대로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준참조평가입니다. 규준참조평가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 즉 이 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줄을 세우고 내가 이 전체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평가 방식입니다. 선발을 위해서 시험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어떤 규준참조평가 방식에서 모든 평가는 제일 처음 어떤 평가의 결과는 우리가 원점수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국어시험을 쳤어요. 국어시험을 치면은 누구는 80점을 받고 누구는 85점을 받고 뭐 이렇게 원점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실 이 원점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점수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85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누구보다 잘했는가, 누구보다 잘하지 못했는가 이런 어떤 상대적인 서열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더더욱 이 85점이라는 점수 숫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준참조평가에서는 특히 이 두 가지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부분 중에서 첫 번째 원점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잘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점수를 변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규준참조평가, 즉 상대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원점수를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변환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 백분위, T점수, 그다음에 상대 등급 등등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표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환 점수를 통해서 집단 내에서 나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규준 참조 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방금 이야기했던 이 수능 성적표입니다. 수능 성적표에 보면은 이렇게 영역별로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죠. 수능은 영역에 따라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사용하는, 즉 규준참조평가를 사용하는 영역은 현재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이죠. 이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어떤 결과를 보면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이 모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표준 점수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원점수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국어하고 수학의 두 원점수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국어를 더 잘했는지 혹은 뭐 수학을 더 잘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라는 것은 이 다양한 점수들을 공통의 어떤 점수 척도를 가지도록 새롭게 변환한 점수, 즉 특정한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도록 이렇게 점수를 변환을 해서 이 점수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이 점수가 더 높은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이제 그 위치가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 가능한 척도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점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표준 점수를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고 어떤 식으로 또 계산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학년이 올라가서 전공 수업을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교육 평가라든지 교육 통계라든지 뭐 이런 수업을 듣게 되면은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기준 점수의 유형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기준 점수는 바로 백분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분위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죠. 보다 직관적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전체 피험자를 100명을 본다면 내가 아래에서부터 몇 등의 위치를 하고 있겠는가. 즉 다시 말해서 내 밑에 몇 명이나 있겠는가를 나타내는 그 점수가 바로 백분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홍길동 학생의 경우에 보면은 국어의 백분위는 93, 그러니까 상위 7%에 해당되는 점수라는 거죠. 수학의 백분위는 95, 즉 상위 5%에 해당되는 점수. 그래서 국어보다는 수학이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백분위죠.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에는 이런 식으로 표준 점수, 백분위 이런 것들이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표준 점수든 백분위든 뭐 어떤 것이든 대학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백분위를 변환시킨 어떤 등급까지 이렇게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상대평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규준 점수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준거참조평가라는 것은 학습자가 획득한 점수를 주어진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가의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방식이 바로 준거참조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거라는 것이 바로 학습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어떤 영역에서 학습자가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그 기준, 그것이 바로 준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서 어떤 학습자가 이 기준을 넘어섰는가 아니면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판정해 주는 평가 방식이 바로 준거참조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점수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했던 두 번째 질문, 원점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무엇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한 평가가 바로 준거참조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원점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분할 점수, 소위 컷 스코어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뭐 쉽게 뭐 예시를 들자면은 운전 면허 시험에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70점이 안 되면은 뭐 불합격이 되는 거죠. 70점이 분할 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어떤 분할 점수를 설정을 하고 이 분할 점수하고 내가 획득한 원 점수를 비교를 해서 분할 점수보다 내가 획득한 원 점수가 높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등급을 받는 것이고 그냥 등급을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너는 우수 등급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이 평가 방식이 바로 준거 참조 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과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주어진 정보를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어떤 학습자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평가 방식이 바로 준거 참조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준거 참조 평가에 따른 어떤 결과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의 결과가 1, 2, 3, 4 이게 4개의 수준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수준 중에서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3수준에 와 있다면 나는 3수준에 해당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4수준에 해당되는 이런 능력을 다 획득하지는 못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1, 2, 3, 4 수준 중에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원점수를 통해서 등급을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분할 점수 몇 점 이상이면 4등급인가?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원점수를 통해서 숙달도가 몇 %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원점수가 40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학습 목표의 40%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험별로 난이도가 다르고 난이도가 다르다면은 그 40점이라는 점수의 의미도 그때그때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능력의 수준하고 그다음에 원점수를 매칭시키는 이 분할 점수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되는 것이죠. 준거 참조 평가에서. 자, 이 분할 점수를 설정하는 뭐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20개 정도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분할 점수 설정 방법 중에서 가장 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방법, 절차는 이런 겁니다. 각각의 어떤 등급에서 최소 능력 소유자라는 사람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최소 능력 소유자라는 것은 예컨대 4수준의 최소 학력 소유자, 최소 능력 소유자라는 것은 아까 봤던 그 4수준의 기술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능력의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턱걸이로 4수준에 합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사람들을 가상적인 어떤 그 최소 능력 소유자를 산정을 한 다음에 검사지를 봅니다. 시험지를 보고요. 이 시험지를 보고 만약에 이 최소 능력 소유자가 이 시험을 쳤다면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교과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되겠죠.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수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은 이 시험을 쳤을 때 적어도 85점은 받아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등급 구분을 위한 분할 점수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4수준이라면 85점 이상, 3수준은 70에서 84점 뭐 이런 식으로 분할 점수가 설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규준 참조 평가하고 준거 참조 평가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규준 참조 평가는 너는 수학을 85점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상위 10%에 해당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준거 참조 평가는 너는 수학을 85점을 받았어.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우수 등급에 해당이 돼. 그리고 지수 법칙을 이해하고 있고 연립방정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준거 참조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준거 참조 평가의 핵심이라는 것은 검사 점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취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한 방식의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준거 참조 평가가 이런 것이다. 핵심은 바로 그 사람의 성취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배웠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절대 평가라는 거하고 준거 참조 평가가 이런 부분에서 합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절대 평가는 어떤 것인가요? 아마도 뭐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몇 점 이상이면은 다 그 어떤 해당되는 등급을 가질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90점 이상이면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 평가 방식이라고 직관적으로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90점 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준거 참조 평가를 통해서 도출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성취 평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거 참조, 기준 참조 평가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학업 성취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크게 두 가지, 교과 학습의 평가, 그다음에 잠깐 이야기했던 수능,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학습의 평가는 대체로 지금은 대부분 이제 성취 평가제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시험을 A, B, C, D의 5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90점 넘으면 A, 80점에서 90점 사이는 B,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 절대평가 A의 5등급과 그 다음에 석차 9등급, 소위 상대평가죠. 이 두 개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병행을 하는 이유는 여전히 대학 입시에서 많은 대학들이, 그리고 뭐 대학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절대평가보다는 이 석차 9등급제라는 것을 더 선호하고 이것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성취평가제, 즉 이 준거참조평가의 운영 절차를 보도록 합시다. 준거참조평가는 그냥 뭐 평가 한번 한다라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칠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의 어떤 성취 기준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A, B, C, D, E 등급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봤던 것처럼 A 수준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고 B 수준이라면 무엇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전부 이제 특성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것을 Performance Level Description, PL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성취평가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교수학습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 맞춰서 평가 문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최종적으로 평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분할 점수도 결국은 이 평가 문항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할 점수가 설정이 되는 거죠. 중학교에서는 이 분할 점수가 모든 중학교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90점 이상 A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단위 학교 산출 분할 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85점이 되는 거고요. 어떤 학교는 뭐 80점이 될 수도 있고, 학교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적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성적 일람표를 보면은 이건 지금 고등학교 국어입니다. 고등학교 국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취도라는 것도 있고 석차 등급이라는 것도 있죠. 성취도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성취평가제의 5등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이라는 것은 상대평가 9등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길동 학생은 원점수 95점이고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니까 성취도로는 A등급, 그리고 석차 등급도 보면은 532명 중에서 4등을 했기 때문에 상위 4% 안에 들어서 1등급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 수학능력시험입니다. 9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문이과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수학에서 공통과목 더하기 선택과목 체제로 이렇게 수능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는데요. 자, 현재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상대 9등급제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요. 이 외의 영역은 절대평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점수 이상을 받으면은 그 인원에 상관없이 상대적인 비율에 상관없이 어떤 등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등급 판정 기준 9등급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상위 4%
까지가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7%, 즉 11%까지가 2등급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9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100분 위를 가지고 그냥 좀 더 듬성듬성하게 9개의 어떤 구획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이것이 수학 능력 시험에서의 등급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신에서 상대 9등급제 등급이기도 하고, 이게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성취평가제, 그리고 또 어떤 총합적인 평가로서의 수능, 이런 것들의 상대평가, 즉 규준참조평가와 중거참조평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혼용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현재 학업 성취도 평가 방식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개선 방안은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크게는 좀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생각해 볼 문제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문제들이 이 평가 분야에서는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서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정답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좀 평가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취평가제가 과연 공정한 평가 방식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성취평가제의 그 시행 기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취평가제에서는 단위 학교와 학생의 수준에 맞게 평가의 준거가 되는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별도로 마련을 할 수가 있다. 소위 교육과정을 학교에 맞게 재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달성 여부를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은 학교마다 학생에게 기대하는 학업 성취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능력을 가진 학생이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A등급을 받는 학생이 다른 학교에 가면 A가 아니고 B나 C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어떤 공통의 성취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같은 수준의 능력에 대해서 서로 다른 등급의 평가를 받는 것, 이런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자, 그래서 성취평가제를 좀 더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이제 그 어떤 선발적인 평가관과 그다음에 발달적인 평가관이 충돌이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그 수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너무나 상대평가가 경쟁을 심화시키고 학생들의 어떤 그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능도 국어나 뭐 수학 같은 것들도 이제 절대평가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능을 절대평가화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지나친 경쟁에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좀 어떤 그 교육 과정에 충실한 본연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 뭐 이런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준거 참조 평가, 즉 절대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선발적인 교육관이 아니고 발달적인 교육관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굉장히 어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을 줄 세우고 선발을 하기 위한 이런 어떤 목적에는 어찌 보면 적절하지 않은 평가 방식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별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변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수능에다가 더해서 학교생활 기록부 같은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해서 대학은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수능이 절대평가화 되면서 동시에 지금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됩니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아마 수능 내신에서의 9등급 상대평가 이 부분도 굉장히 완화가 돼서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성취평가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수능의 변별력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전형 요소로 굉장히 중요해지긴 할 텐데 거기에도 상대 9등급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죠. 변별을 할 수 있는 정보는 점점 약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을 해야 되고 어떤 전형 요소를 활용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대학에서의 학생 선발 방식을 지금 이런 그 평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은 어떤 교육 평가라는 것이 교육학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평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교육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교육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평가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 부분에 어떤 개선점이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후에 이제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심화된 어떤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 참조를 위해서 아까 100분위 표준 점수 스테나인 등급, 이 스테나인 등급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상대평가 9등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그다음 왜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점수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인이 중고등학교에서 경험한 규준 참조 및 중거 참조 평가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학생에게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평가 그러면은 일단 정서적으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죠. 그래서 평가가 어떤 긍정적인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요즘은 이제 규준 참조 평가, 중거 참조 평가에 더해서 소위 성장 참조 평가라는 것이 많이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장 참조 평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향상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비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더 많은 성장이나 향상을 보인 학생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관점이 바로 성장 참조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참조 평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중거 참조, 규준 참조 평가 어떤 면에서 다른지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별 활동으로 추천하는 활동은 여러분들이 각자 본인의 대학의 그 대학 입시 요강이 있죠. 대학 입시 요강을 팀별로 좀 찾아보고, 우리 학교는 어떤 부분에서 좀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가, 실제로 신입생 선발에 어떤 학업 성취의 평가 결과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학교의 인재상과 어떤 식으로 결부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외국에서는 학생들의 성취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다음 요즘 이제 미래 역량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학업 성취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미래 역량에 관해서도 이런 것들은 기존의 평가 방식이 아닌 다른 어떤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학업 성취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평가라는 것이 교육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본인의 어떤 교육학에서의 관심사와 결부시켜서 좀 평가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좀 가질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